개정형 문법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책을 쓴 곽종국 또는 곽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형 문법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을 차라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로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 책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책을 잘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이 책의 3쪽을 읽어봐 주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영문법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영문법이란 영어 학습의 원리와 영어 학습을 위한 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밭갈이를 하는 데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하죠. 아무런 도구도 없이 맨손으로 밭갈이를 할 수는 없듯이 올바른 영문법 없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데는 그렇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밭갈이를 하는 데에는 반드시 도구가 필요합니다. 맨손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호미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통 영문법 혹은 이 재래 영문법은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개정 영문법으로 영어 학습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책의 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4쪽에는 언어의 기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 이론 9가지가 있는데 원소 이론, 상황 이론, 취사 선택 이론, 조합 이론, 간수화 이론, 내림순 번역 이론, 방위표 이론, 언어의 3가지 측면, 언어의 상대성, 집단 이론, 이렇게 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9가지 이론 중에는 수학적인 원리를 도입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 영문법의 특징이라 한다면 수학적인 원리를 도입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수학적인 진리가 아닌 것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진리만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영문법에서 수학적인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니, 영어 공부하는데 수학이 웬 말이냐,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기존의 영문법 혹은 이 재래 영문법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원리가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엉터리 공식이나 암기사항이 남발했을 뿐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4쪽의 원소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소 이론의 요지는 낱말 하나하나의 개체적인 의미 혹은 원소적인 의미의 존재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긴 문장이나 수거를 할지라도 그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문장이나 수거를 구성하고 있는 각 낱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며, 또한 전체적인 의미가 존재하기 이전에 각 낱말의 원소적인 의미가 먼저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영문법, 즉 재래 영문법은 그렇지 못했느냐? 물론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래 영문법은 원소 이론이 부재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외에 대해서는 몇 마디의 말로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몇 가지의 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하단부의 도표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몇 가지 수거가 나와 있는데, 먼저 prepare A. 여기 prepare라는 말은 뭐뭐를 준비하다라고 번역이 되죠. 그리하여 prepare A 하게 되면 A를 준비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재래 영문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prepare A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반문할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럼 계속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prepare for A 하게 되면 A를 위하여 또는 A를 위한 준비를 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prepare A, 여기까지 번역하게 되면 A를 준비하다. 그 다음 for B, B를 위하여 혹은 B를 위한, 다시 말해 B를 위하여 A를 준비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 쌍에서 본 세 가지의 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for라는 낱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점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 영문법에서 흔히 prepare for, 뭐뭐를 준비하다, prepare for, 이와 같은 수거를 무작정 암기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외는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이 되는데요. search A, A를 수색하다, for B, B를 위하여, 즉 B를 찾아내기 위해서 되겠죠. 그러니까 B를 찾으려고 A를 수색하다. 자, 이런 경우에서도 for라는 이 낱말의 원소적인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search for, 뭐뭐를 수색하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학습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을 계속 봐주세요. arrive at A, A에 도착하다. arrive in A, A 속에, A 안에 도착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래 영문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중학교 때부터요. arrive at는 좁은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고 arrive in 이것은 넓은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낱말 at와 in은 좁은 장소와 넓은 장소하고는 아무런 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at와 in이라고 하는 이 낱말들의 원소적인 의미, 즉 개체적인 의미를 지켜주었더라면 그 같은 엉터리 설명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참고표가 있는데요. 손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5쪽에 두 번째 도표를 보게 되면 종래에 잘못된 공식 용어 규정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도표 속에 소개된 재래 영문법의 여러가지 공식이나 규정이 잘못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원소 이론의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원소 이론 하나에만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 4쪽에서 소개드렸던 9가지의 기본 이론에 크게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로 위배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영어의 근본을, 아니 영어뿐만 아니고 언어의 근본을 파괴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괴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의 영문법이 제시하는 수많은 공식이나 설명들에 대해서는 암기한다는 것이 매우 힘이 듭니다. 매우 힘이 든다는 것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영어를 포기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이 너무 지나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머지않아 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테이프를 잠시 중단하시고 85쪽에 원소 이론의 부재와 언어의 탈선, 그리고 97쪽에 원소의 용법과 세 가지 상황, 그리고 101쪽에 원소 이론의 보충 설명을 쭉 한번 읽어보신 뒤에 이 테이프를 계속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제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이론을 보겠습니다. 상황이론. 상황이론이란 이 말 그 자체가 의미하듯이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래 영문법의 중요한 공식이나 설명들은 여러 가지의 상황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나 설명을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놓고서는 그 같은 공식이나 설명을 암기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제비를 보았다고 여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고 꽃이 피었다고 해서 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표 속에 있는 몇 가지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1번. 나는 밤에 외출하기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밤을 주스려고 산으로 갔다.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만약에 이 같은 구체적인 예문을 제시하지 않고 이 밤이라고 하는 낱말 하나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이 낱말 하나만 땡그랗게 적어 놓았다면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섣불리 결론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될 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상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runs very fast. 여기에 run는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He runs a horse. 그는 말을 달린다. 여기에서는 horse라고 하는 목적어가 왔기 때문에 이 run, 이 말은 타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 동사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예문을 보실까요? I looked up to the bird on the tree. 나는 나무 위에 있는 새를 쳐다보았다. 여기 look는 보다, up은 위로, to는 뭐뭐 쪽으로, 그래서 뭐뭐로 향하여 쳐다보다는 뜻이 되죠. 그 다음 예문 They all look up to him. 그들은 모두 그를 쳐다본다, 우러러본다는 뜻입니다. As their leader, 그들의 지도자로서. 이 상황에서 우러러보다는 존경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look up to라고 하는 이 관용구가 상황에 따라서는 위로 쳐다보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러러보다 존경하다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재래 영문법을 지도해왔던 유명 참고서에 보게 되면 이 look up to라는 말이 항상
존경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암기를 요구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낱말이나 수거의 원소적인 의미를 잘 지켜주면서 그 말이 쓰인 상황을 잘 분석한다면 정확한 번역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번 예문을 보죠. They build a school now. 그들은 지금 학교 하나를 짓는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또 하나는 They build a school next year. 여기에 build는 지금 발생하는 동작이 아니고 내년에 발생할 동작이죠. 그래서 미래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같이 build라고 하는 이 동사가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동작,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미래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나 원리는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5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We go there today. 우리는 그곳에 오늘 간다. 여기 today는 현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늘 중에서도 미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we went there today. 오늘 우리는 그곳에 갔다. 여기 오늘은 오늘 중에서도 과거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today라고 하는 동일한 낱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는 미래 부사, 또 하나는 과거 부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사의 점개념과 선개념에 대해서 곧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재래 영문법을 깊숙이 공부하신 분이라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상황이론이라 하는 것이 대수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래 영문법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아랫부분 참고표를 같이 한번 보시죠. 위 상황이론은 영어의 어려운 측면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했습니다. 재래 영문법에 근거한 유명 참고서나 교과서에 상황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억양법, 화법 전환, 단어 수거의 번역, 관사의 용법, 동사 시제 등등에 관한 이 복잡한 설명이나 출제는 결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상황이론이 명쾌히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 책에 수록된 내용도 그렇고 또 저의 말씨도 그렇고 이 기존 영문법에 대해서 너무도 가혹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존 영문법을 비평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보다 더 쉽고 편리한 영문법을 정립해보자는 건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기존 영문법에 대한 재래 영문법에 대한 직선적인 비평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6쪽 취사 선택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어떤 원소가 어떤 상황에 적합하면 채택하고 그렇지 못하면 채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취사 선택이죠. 이 너무도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기존 영문법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외라 하면 관사의 용법이나 any와 some의 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 볼 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 이론에 대하여 여기 도표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는다가 맞습니다. 물론 입는다와 버린다 하는 말도 국어사전에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오로지 먹는다만이 채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외문 He gave me a book. 그는 나에게 하나의 책을 주었다. 자, 이 같은 말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외문에서는 the book 혹은 a book 혹은 an book is interesting 해서 1번과 2번이 모두 다 쓰일 수가 있죠. 그러나 he gave me a book 이라는 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1번이 잘 어울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하나의 책을 줬는데 그 책은 재밌다. 이 말이 이 상황에서는 왜 적합한가 하는 것을 더 이상 말로서 설명하기는 참으로 곤란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타고난 천부적인 언어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천부적인 언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3번 예문을 보지요. He was a tallest boy 혹은 the tallest boy in his school. 이 상황에서는 1번, 2번 모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뜻은 서로 다르겠죠. 어와 더의 원소적인 의미가 서로 다른 만큼 다른 겁니다. 4번에 The man is stronger than the woman.
더를 썼을 때는 그 남자는 그 여자보다 더 힘세다. 을을 썼을 때는 한 남자는 한 여자보다 힘 더 세다. 3번 절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더 세다. 이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나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의미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래 영문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용사의 채상과 앞에는 반드시 더를 써라. 서로 대조적인 두 낱말, 여기에서처럼 man과 woman 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 여자 이런 말들이 한 문장에 나올 때는 관사를 쓰지 못한다. 또 그리고 관직이 보호로 쓰이면 관사를 쓰지 못한다.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설명들이 난무했습니다. 5번 예문을 보죠. He was elected president. 그는 당선되었다. 대통령으로. 여기에 president 앞에 더도 필요 없고 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또는 을을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는 바로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일개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 앞에 더 필요한 말이 있다면 붙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래 영문법이 말하는 관직, 도대체 무엇이 관직입니까? 이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낱말이 반드시 관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프레지던트의 의미는 회장도 되고 총장도 되는 겁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 6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6번은 생략하고 7번을 보죠. The population of Seoul, 서울의 인구는 is larger than 부산, 부산보다 더 크다. 여기 괄호 속에 1번을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채택하게 되면 부산의 그것보다도 더 크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채택하지 않으면 단지 부산보다도 더 크다. 우리말과 똑같은 이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소화 이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겠습니다. 여기 7번 외문에 대해서 제래 영문법은 that of를 쓰지 아니하면 틀린 문장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문제도 빈번히 출제하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치사 선택 이론에 관련하여 6쪽 중간점에 보게 되면 참고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참고표, 참고라는 글자를 찾았습니까?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래 영문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동사 시제라고 하는 이 문법 용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언어의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동사라고 하는 이 낱말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제라고 하는 이 낱말은 당치가 않습니다. 시제라고 하는 말은 밥을 입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밥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발음할 수 있고 또 귀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곤란한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밥을 입는다라는 말을 올바른 표현이라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라고 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밥이라는 낱말에 대하여 우리가 입는다, 벗는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4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이 시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이 만든 제도 제자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을 하면서 시에 관련하여 제도라는 이름으로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래 영문법에서 동사 시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설명이나 공식들은 전부 잘못입니다. 동사 시제 12가지라는 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시제라는 용어를 가지고서는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설명한다 해도 동사에 대해서는 영원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순서 조합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합이론 혹은 순열과 조합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에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수학시간에 공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이라면 순열과 조합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집합에서 말하는 부분집합을 생각하시면 같습니다. 부분집합 아시죠? 어떤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수가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일 때 그 원소들을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세 사람의 학생 중에서 반장을 뽑아내는 방법과 그리고 반장과 부반장을 동시에 뽑아내는 방법 그런 것을 연관하여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 6쪽의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This nice big stone house. 여기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의 낱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낱말을 조합의 원리대로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같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쪽
도표 속에 다 들어있죠. 1번에서 16번까지 16가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순열이나 중복순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열이나 중복순열을 도입해버리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도표 속의原문을 들여다보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언어의 구성 원리는 여기 바로 이 순열과 조합의 원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이 원소 이론에 따라서 어떤 낱말이 자신의 원소적인 존재 가치를 보존하면서, 다시 말해서 개체적인 의미를 지키면서 순열이나 조합의 방식에 의해서 또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용구나 문장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하기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7쪽을 보겠습니다. 7쪽의 하단부 아래에서 약 5째 줄 보세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본다면 좀 더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순열과 조합의 원리에 의하면 26개의 알파벳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수는 끝없이, 즉 무한대로 많으며 100개 정도의 기본 단어로 만들 수 있는 의미 집단, 다시 말해서 관용구나 문장의 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라 할 것이며, 또한 하나의 낱말이나 관용구가 지니는 상황적인 의미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토록 광활한 언어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원소 이론을 비롯한 몇 가지의 기본 이론이 있다. 단어나 수거를 종전처럼 우리말과 1:1 대응식으로 막연히 암기하려는 시도는 종이쪽표로 태평양을 건너려는 것처럼 위험하고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거는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원소 이론과 조합 이론에 의하여 수많은 수거들은 거의 저절로 알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재래 영문법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간단한 수학적인 이론으로 너무 쉽게 풀어지고 마는 것이 또한 영문법입니다. 여기 개정 영문법은 수학적인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 영문법은 재래 영문법에 비하면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그 효력이 빠르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영어 시간에 수학이라는 말을 너무 빈번히 쓰니까 마치 주제가 빗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영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열과 조합의 원리는 음악의 세계나 수어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 이 7개의 음을 가지고서 무궁무진한 음악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어 세계에서 0에서 9까지 단 10개의 수를 가지고서 모든 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순열과 조합의 원리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묘하게도 끝없이 펼쳐지는 이 언어의 현상을 인간의 암기력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수를 공부할 때 0에서 9까지 10개의 아라비아 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1이 무엇인지 2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학습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 수어 세계에 대해서는 이 같은 암기력이나 기초학습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진법의 원리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진법하는 것은 바로 수학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진법의 원리와 같은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절대 수어 세계를 우리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에서도 수학적인 원리를 반드시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7쪽의 두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The book is too easy for me to read. 여기 밑줄 친 부분 1번, 2번, 3번은 각각 개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 문장 속에서 나란히 배열은 되어 있지만 원소 이론에 따라서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형 문법에서는 이들을 마치 하나의 집단인 것처럼, 하나의 공식이나 수거인 것처럼 암기를 강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투투어 용법이라 하여 너무 뭐뭐하여 뭐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번역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문법 용어를 동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개체적인 의미들을 순열과 조합의 원리에 따라서 조합하여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외문 The book is easy. 자, 이 문장은 위 세 가지의 원소들을 전혀 채택하지 아니한 공집합의 개념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 책은 쉽다, 하나의 문장이죠.
그 다음 2번 문장을 보세요. 세 가지 외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위 세 가지의 말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각기 나름대로의 원소적인 의미를 나타낼 것입니다. The book is too easy. 그 책은 너무 쉽다. The book is easy for me. 그 책이 나에게는 쉽다. The book is easy to read. 그 책은 읽기에 쉽다. 그렇죠. 이와 같이 위 세 가지의 원소를 각각 떼어서 따로 배치한다 하더라도 말의 의미에는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용 문법처럼 투투의 용법이라 하는 그런 공식을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또 세 가지 외문을 보시겠습니다. The book is too easy for me. 그 책이 나에게는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모두 위 세 가지의 원소 중에서 두 가지씩을 채택하여 문장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외문 보세요. The book is too easy to read. 그 책은 읽기에 너무 쉽다. 이해되죠? 그 다음 The book is easy for me to read. 그 책이 내게는 쉽다 읽기에. 그 책이 나에게는 읽기에 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외문 4번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위 세 가지의 원소를 모두 채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The book is too easy. 그 책이 너무 쉽다. for me 나에게는 to read 읽기에. 그래서 그 책이 내게는 읽기에 너무 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래형 문법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투투의 용법이라는 것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에 나오는 참고표를 보시겠어요. 아래서 약 15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투투의 용법으로 너무 뭐뭐하여 할 수 없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몇 가지 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순열과 조합 이론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어를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재래형 문법처럼 이상한 공식으로 영어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문을 보십시오. It is not to. 그것은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다. 이건 도무지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죠. 이것을 바르게 번역한다면 그 사람이 바보라고 말하는 것은 not too much,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를 바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인데 여러분 여기서 부정사에 대해서 뒤편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부정사에 대한 학습을 한 다음에 이런 문장을 보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정사에 대해서는 뒤편에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정령 문법 8쪽부터 계속하겠습니다. 8쪽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목은 간소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간소화 이론이라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사람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의 낱말로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서는 언어의 경제 원칙에 따라서 불필요한 말은 줄이기죠. 두 번째로는 언어로서 또는 구체적인 낱말로서 표현하기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할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말이라면 구태여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어의 수를 줄여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낱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차라리 듣는 사람의 판단이나 추측에 맡겨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죠. 이같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간소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간소화 현상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생략 현상이죠. 말이 생략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죠. 1번 감기약 하게 되면 이거는 감기를 치료하는 약을 간단히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쥐약이라 했다면 쥐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이 아니죠. 쥐를 잡는 약을 간소화한 말이 바로 쥐약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보실까요? How old are you? 당신 몇 살이에요? I'm 10 years old. 여기에 간단하게 10 한마디로만 대답을 해도 10살이라는 뜻이 되는 상황이죠. 이와 같이 누군가가 나이를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10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나이를 묻고 대답하는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10 이렇게만 말해도 10살입니다 라는 뜻을 대신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말이나 영어에서
그 무수히 많은 간소화 현상에 대한 외문을 다 나열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대표적인 외문만을 보는 것입니다. 4번 외문을 보죠. Where do you live? 어디에 사세요? I live in Seoul. 자, 여기에서도 역시 서울이라고 단 한마디의 말로 간단하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나는 서울에서 살아요 라는 말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간소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 거창한 제목이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말이죠. 뭐 쉬운 정도가 아니고 시시할 정도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간소화 이론은 전통 영문법, 다시 말해 재래 영문법입니다. 재래 영문법의 중요한 몇 가지 공식이나 문법적인 설명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엉터리였음을 증명합니다. 5번 외문을 보시죠. Tom is the tallest in his class. 톰은 자기 반에서 가장 키 크다. tallest 뒤에 boy 또는 student라는 등등의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the라는 낱말이 올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boy 또는 student라는 명사가 오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boy나 student 이 같은 명사가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the라는 말도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래 영문법에서는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the를 써야 한다 같은 이 근거 없는 문법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 같은 문법을 만들어 놓고도 스스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형용사 최상급 앞이라 할지라도 the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the가 아닌 다른 말을 사용한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더 나옵니다. 그 다음 6번 예문을 볼까요? This is a medicine. 이것은 약이죠. Good for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여기에 and it is가 생략되었죠. 우리가 좋은 약이라고 할 때 good medicine, good라는 이 형용사를 medicine 앞에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good가 뒤에 왔죠. 그러니까 전통 영문법에서는 이것을 아주 해괴한 현상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같은 문장을 마치 천년기념물이라도 되는 것이냐? 문법적으로 특별히 다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간소화 현상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외문을 보겠습니다. The rich, 여기에 the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명사가 생략되었거나 또는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he rich 뒤에 어떠한 말이 생략되었느냐 하면 person, 사람, people, 국민, nation, 국가 이 같은 말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또는 부유한 사람들, 국가. 자, 이 말을 간소화하는 것이 바로 the rich,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자는 can help the poor,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다. the poor 뒤에도 역시 person, people 또는 이 nation이 생략된 것이죠. 여기에서는 the rich 또는 the poor 뒤에 단 한마디의 낱말을 골라서 사용하기는 곤란하죠. 이것이 바로 간소화 현상의 두 가지 큰 원인 중에서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발설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래 영문법에서는 이 같은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가 된다고 공식을 내세웠죠. 복수가 될지 단수가 될지 그리고 그것이 보통명사가 될지 아니면 추상명사가 될지 혹은 집합명사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B번 외문을 보죠. The beautiful, 그 뒤에 생략된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things, thing, persons, person 등등입니다. 더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물 또는 사람 뭐든지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복수인지 단수인지도 알 수가 없죠. 말하는 사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복수라고 생각하면 비동사 a를 써야 될 것이고 단수라고 느낀다면 is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a가 정답이다, is가 정답이다 하는 그런 시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는 not always good,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름답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재래 영문법의 유명 참고서들에 보게 되면 the rich 혹은 the poor 이 같은 말들은 the 플러스 형용사로서 복수 보통명사라고 설명해 놓고 또 B번의 예문처럼 the beautiful 이 말에 대해서는 추상명사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the 플러스 형용사는 추상명사가 되는 경우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the beautiful이 추상명사가 되느냐 혹은 단수명사가 되느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같은 공식들이 범람했는지. 계속해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째 외문 A번 She likes nothing. 여기까지 번역하게 되면 그녀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But 하지만 She likes oranges. 그녀는 귤을 좋아한다. 여기에서는 she like라는 말이 반복되니까 생략해버린 것이죠. 생략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혹은 읽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금방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 B번 외문을 보세요. She likes anything. 그녀는 뭐든지 좋아한다. But 하지만 she doesn't like snakes. 그녀는 뱀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she doesn't like라는 말을 생략한다 할지라도 but 그러나 하는 이 말이 모든 기능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She likes anything. 그녀는 뭐든지 좋아한다. But 하지만 뱀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뜻하죠. 자, 우리말의 이치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든지 좋아한다. 하지만 뱀은 이와 같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뱀은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는 뜻으로 충분히 통할 수가 있죠. 그 다음 10은 외문을 보죠. She is anything. 그녀는 뭐든지 맞다 이 말입니다. 바보라 해도 좋고 다른 것은 뭐라고 해도 다 옳다. But 하지만 she isn't beauty. 미인만큼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뭐라고 해도 다 좋지만 그러나 미인이라고 만큼은 할 수가 없다. 미인만큼은 아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꾼다면 그녀는 결코 미인만큼은 아니다. 미인이 아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재래 영문법에 대한 가혹한 비평을 한 번 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래 영문법에서는 nothing but, anything but 이 같은 말을 마치 중요한 공식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nothing but equal only, anything but equal 그게 뭐죠? 저도 지금은 그 공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같은 공식이 그 순간으로서는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잠시 후면 잊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차라리 잊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그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공식입니다. 그런 공식이야말로 인간이 타고난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원소 이론에 따라서 nothing은 nothing, but는 but, anything으로서의 그 원소적인 의미를 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간소화 현상을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여기에 but는 전치사가 아니냐, 그래서 but equal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but, 그러나 하는 이 말이 과연 전치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까? 접속사라고 말하면 안 될까요? 자, 이것이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것은 절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고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것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끝나는 것입니다. but가 전치사가 될 수 있느냐 접속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와 비슷한 외문을 하나 드려서 말씀드리죠. She does nothing.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But 하지만 sleeps all day. 하루 종일 잠을 잔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일 잠만 잔다 이 말이죠. 자, 이 같은 문장에 대해서 여기 but는 전치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치사가 될 수가 없죠. sleep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외문에서 이 but가 전치사냐 접속사냐를 따진다는 것이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1번 외문을 보겠습니다. A번 He is kind. 그는 친절합니다. But 하지만 not honest. 정직하지는 못해요. 여기에서도 괄호 속에 있는 he is라는 말이 생략되었죠. 그 다음 B번 He is not kind. 그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But 하지만 honest. 정직하지요. 친절하지는 않지만 정직은 하지요. 이런 경우에도 but가 전치사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 영원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장이 번역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원소 이론에 따라서 각 낱말의 의미를 살려보십시오. 그 다음 12번 의문을 보게 되면 They prepared.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For a party. 파티를 위하여. 파티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뭐를 준비했겠습니까? 음식도 필요하다면 준비할 것이고 기타 등등 오락, 게임을 준비하겠죠.
그 다음 B번 It's Tom's birthday. 탐의 생일입니다. They prepared a party. 그들은 파티를 준비했다. 누구를 위해서? 물론 이 생일의 주인공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for him이라는 말을 구태여 쓰지 않아도 뭐 유효하죠. 그리고 또 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것이 꼭 생일의 주인공 탐을 위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for him이라는 이 같은 구체적인 낱말을 써야 할지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간소화 현상의 두 가지 큰 원인 무엇입니까? 경제 원칙에 따라서 불필요한 말 줄이기. 또 하나는 어떤 구체적인 낱말로 표현하기가 곤란하거나 어색한 경우,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13번 예문을 또 보죠. It is a Sunday tomorrow. 내일은 일요일. Do you wanna go hiking? 하이킹 가기를 원합니까? 여기에서도 it is를 생략할 수 있고 do you라는 말도 일상생활에서는 미국인들이 흔히 생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Sunday tomorrow. 내일은 일요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do you wanna go hiking? 이 말에서도 do you를 생략해버리고 wanna go hiking? 하이킹 가기를 원하세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같은 생략 현상을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re you a doctor? 의사입니까? 하는 말에서도 간단하게 a doctor?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Are you를 생략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간소화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외문을 보고 익히게 되면 이 영어라는 것이 의외로 쉽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14번 외문을 볼까요? As it was a fine day yesterday. 여기서 as it was라는 말을 생략해버리세요. 그냥 a fine day yesterday. 어제는 좋은 날. We went out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하러 나갔다. 그러니까 a fine day yesterday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뜻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번 외문 또 it was a fine day yesterday 어제는 좋은 날 역시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생략해버렸어요. 단지 a fine day yesterday 어제는 좋은 날 we stayed at the home 여기서는 산책 나간 것이 아니고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A, B 두 문장은 전체적인 상황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는 어제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산책 나간 것이고 또 하나는 어제는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에 있었다. 이런 뜻으로 서로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래 영문법에서는 이 같은 문장을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문장에서 분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사가 없는 문장에 대해서도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을 뜻합니까?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충분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 영문법에서 분사 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잘못된 이 공식 설명들을 이 같은 이 간소화 현상으로 간소화 이론으로 자연스럽고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소화 이론 이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소 이론 등에 따라서 이 분사의 원소적인 의미를 우선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난 뒤에 간소화 이론을 도입하게 되면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 9쪽을 보세요. 9쪽 마지막 외문 16번을 보겠습니다. The climate of Korea 한국의 기후는 is mild 더 온화하다 이 말이죠. than England 영국보다도 여기에서도 괄호 속에 있는 that of 또는 the climate of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생략한다 할지라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영자 신문을 본다거나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같이 생략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래 영문법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 문장은 틀린 것이다 이겁니다. 틀린 문장이니까 틀린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참고표 이하를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래 영문법의 잘못된 구석을 하나하나 다 찾게 된다면 끝이 없습니다. 거대한 제목에서부터 미시한 구조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부분이 끝이 없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몰랐을 때는 좋았습니다. 차라리. 그러나 재래 영문법의 그 같은 잘못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병에 걸릴 뻔했습니다. 거의 병에 걸리죠. 그것만 생각하면 몸에 이 열이 나고 이 화가 막 치미는 겁니다. 사람의 그 감정이라는 건 참 묘하더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원망할 수는 없죠.
우리가 오늘날 자동차의 문명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구시대에 가마 타고 다녔던 우리의 선조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를 버리고 가마를 이용하겠다고 한다거나 또 남들에게 자동차를 버리고 가마를 이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재래영문법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습니다. 가마를 탄다는 것은 차라리 제멋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재래영문법을 그대로 고집한다는 것은 영어 학습자들을 해롭게 하는 가해 행위 바로 그것입니다.